외교 통일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 토크. 원래는 매주 수요일 고정 코너로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 분석 그리고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땡겨서 월요일 모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위기설 때문에 평소보다 이틀 빨리 오늘 나오게 된 조출. 김창수입니다. 네. 조기 대선 조출. 네. 오늘도 좀 그 헐렁해요. 그러니까요. 짝꿍이 빠졌어요. 지금 한반도 위기뿐만 아니라 네. 또 국내 정치도 굉장히 복잡하니까 맞습니다. 국방 전문가인데다가 국회의원인 네. 김종두 의원이 나오면은 네. 한반도 상황과 국내 정치 상황 네.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요. 정말 찰질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 김창수 원장님이 일당천 이상하기 때문에 워낙 한반도 전문가셔서 김종대 없어도 돼. 이거 김종대 나오라고 지금 자극하는 발언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술 엄청 드시고 왔어요.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황산벌 토크를 했어요. 아. 예, 벚꽃길. 벚꽃 윤중로 벚꽃 축제를 작년에 잘못 예측했다가 꽃 다 핀 다음에 축제했고 이번 올해는 꽃 피기 전에 이래서 이번 주가 절정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고 심각하고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되고 있지만 그래도 벚꽃길 한번 걸어주는 센스 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봄이 왔어요. 네. 그리고 이번 봄 꽃이 피는 거는 네.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래 봄꽃이 피는 거는 순서가 있어요. 네. 제일 먼저 산수유가 먼저 오. 핍니다. 그래서 산수유를 봄의 전령사라고 하잖아요. 산수유, 매화가 아니고요? 산수유가 조금 빨리 아, 펴요. 산수유가 네, 더 산수유, 매화, 네. 개나리, 진달래, 네. 벚꽃, 네. 목련 대략 이 순서를 펴요. 근데 올해는 동시에 다 피어버렸어요. 동시다발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보니까 목련, 자목련이 가장 먼저 피더라고요. 오. 자목련이 피더니 산수유가 피더니 막 그러면서 네. 지금은 모든 꽃들이 다 동시에 피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백화만발한 봄입니다. 이야 여러분 김창수 원장이 문청이라는 거 아니에요. 백화만발. 백화만발한 봄에 여러분 지금 어디서 김창수 원장님하고 함께하고 계십니까? 계시는 곳의 날씨 무슨 꽃 피었는지 궁금해요. 특히 저희 방송은 해외에 계신 애청자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외국에는 어떤 꽃이 먼저 피느냐 동남아시아 더운 나라는 무슨 꽃이 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그동안 잘 못 들었는데 그 카카오톡 오마이TV 335로 여러분 많은 의견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주변에 피어있는 꽃들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보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이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 감상할 수 있게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어요. 네.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었거든요. 사실 세기의 단판이다. 별별 네. 얘기가 다 나왔는데 북핵 프로그램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끝? 뭡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계 정상회담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 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G2 시대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선거 때마다 계속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새로 대통령이 돼서 첫 번째 맞이하는 G2의 정상회담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향후에 세계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네. 초석을 놓는 그런 회담이었을 거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세계의 정상회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세계 정상회담이었습니다만은 네. 뭐 결론으로는 별게 없는 그런 정상회담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정상회담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협상 용어를 할 때 네. 서로 좀 불편한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거를 그 이제 영어로 하면은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네네. 협상 용어니까 예. 그러니까 얼음 깨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불편한 사이에서 긴장하면서 차가운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얼음 깨기를 통해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 얼음 깨기, 아이스 브레이킹 이것은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조성으로 매우 중요한 협상 기법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트럼프와 시진핑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앞으로 몇 번 더 만날 일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7월 20일경에 예.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예.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7월? 예, 그 G20이라고 해야 되나요? G20.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또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또 시진핑이 트럼프를 초청했으니까 트럼프가 조만간에 또 중국을 방문할 것이고요. 네, 시진핑이 이제 이번에는 트럼프를 초청할 차례라는 거죠, 중국으로. 예,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차례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첫 번째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만큼 현안 이슈들이 복잡하게 많이 있고 한 번을 통해서 우리 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배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예. 이슈들을 지금 이야기한 거죠. 오늘 속담 이야기한 김에 또 속담 한 가지 이야기하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첼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 그래서 이제 그 첼리길을 시작한 겁니다. 아.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첼리길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세 가지 속담 나왔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그다음에 뭐였죠? 첫 술에 첫 술에 배부르랴. 배부르지 않는다. 그다음에 천리길도 천리길도 한 한 걸음부터. 걸음부터. 우리 그 조상들은 어쩌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 얘기를 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초미의 관심이 됐던 게 북한 핵 문제였어요. 예. 특히 이제 워낙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핵심적인 조치가 나올 거다. 이제 이런 기대 예. 그리고 이런 그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네,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주요한 이슈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미중 간의 무역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로 북한 핵 문제와 사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예,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의 중국을 비롯한 예, 남중국해 문제. 예, 예, 이런 세 가지 문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문제, 북핵 문제하고 사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그렇죠.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말씀드릴 때 조금 성급하게 예상을 한 거였습니다만은 우선 시진핑과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일단은 군사 문제를 가지고 강하게 나가면서 경제 문제를 가지고 이익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진핑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를 가지고 뭔가 미끼를 던지면서 군사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를 했지만은 예, 양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시도만 하다가 지금 쉽게 말해서 간만 보다가 멈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나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미국 측에서는 북한 측에게 살짝 던진 정도였고 중국에게 살짝 던졌죠.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실제로 자기들의 그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우리 언론에 정확하게 소개가 안 됐는데요. 예.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시진핑이 어떻게 트럼프에게 말했는지 네. 왕이 외교부장이 상세하게 소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전에 어느 팟캐스트에서 쌍쌍 전략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쌍쌍 전략? 네, 쌍쌍바? 그러니까 두 개의 쌍 전략. 아, 쌍이 두 개예요. 예. 첫 번째 쌍은 뭐냐면은 쌍괴 병행 노선. 쌍괴?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익숙한 말로 한다면 투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한다. 네, 이게 이제 쌍괴 병행 노선입니다. 이게 첫 번째 쌍이고요. 네, 두 번째 쌍은 뭐냐면은 쌍 중단. 네, 그러니까 미국은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아, 중단한다. 이게 예. 두 번째 쌍입니다. 그래서 이 쌍이 두 가지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 붙인 게 쌍쌍 전략인데요. 예, 예. 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한반도 평화가 그대로 정착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쌍계 이게 전략 이제- 쌍, 그렇죠. 예, 쌍중단. 근데 이게 바로 예. 시진핑의 노선입니다. 아. 그래서 시진핑 이거를 트럼프한테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예, 예, 예.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시진핑하고 트럼프는 굉장히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네네. 좀 사자성어라든가 뭐 좀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격조 있게.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죠. 트럼프는 품격. 시진핑은요. 예, 예. 근데 트럼프는 전혀 다르잖아요. 트럼프는 깊이 있게 뭐 길게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 트럼프는 그냥 즉흥적이고. 아 됐고. 그렇죠, 그렇죠. You are fire. 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그 두 사람이 회담하는 거를 지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 그 시진핑이 쌍계 병행 전략과 쌍중단 이렇게 하니까 시진핑이 무슨 귀신 씨나를 까먹는 소리야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트럼프가. 아니 근데 그 오늘 아침 여러분 그 조간 신문에 나온 그 두 사람 그 쇼파에 앉아가지고 네. 대담하는 장면도 보면 네. 시진핑은 굉장히 여유 있게. 국가 주석 같은 네. 포즈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상당히 그 트럼프는 껄렁해요. 자세부터 다리 딱 꼬고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상당히 넓게.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네. 사진을 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네.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이 성과를 많이 거두고 시진핑이 이겼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네.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도 이번 회담에 대해서 네. 비교적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만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만족하게 얘기하지만 미국 언론은 그렇죠. 트럼프를 싫어해. 미국 언론 트럼프를 싫어하죠. 예, 엄청 비판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또 이야기를 좀 깊이 하겠습니다만 네. 그때 시리아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공격 때문에 CNN 같은 경우도 이제서야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제대로 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해가지고 중국 미중 정상회담의 이슈를 시리아 공격이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리아 공습 때문에 또 미국 언론은 대개 이제 미국은 대외적인 군사적인 행동 같은 거 하면은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그렇죠. 경향이 있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갔는데 어쨌든 시리아 문제는 좀 조금 이따가 따지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 핵 문제에 예. 대해서 트럼프가 아니 시진핑이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쌍쌍 전략을 제안하니까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썩 만족하진 않죠.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북한 핵과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는 거고 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군사 문제를 통해 가지고 네. 미국의 어떤 이익 경제적인 실익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 네. 이런 쪽으로 훨씬 더 두뇌가 발달돼 있는 사람인데요. 예. 갑자기 무슨 쌍쌍 전략을 이야기하니까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상호 인지하는 정도. 그래서 그러나 해결 근데 방법이 아니 상호 인지라니요. 몰랐냐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에 역대 정권들이 했던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하다.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 정도에 불과해요 지금 북한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망스럽네요. 뭐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만은 다른 네. 의미에서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게는 네. 항상 북한 문제는 늘 후위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의 아젠다에 있어서 굉장히 우선하는 상위 아젠다가 네, 북한 핵 네. 문제가 됐고 네. 미중 정상회담의 중요 아젠다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미중 정상이 그냥 너무 지나치게 언론적으로 북한 네. 핵 문제 심각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예. 뭐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은 뭐 아주 그 단순한 합의에 불과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두 사람이 이렇게 밀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 네. 앞으로 예.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잡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네. 또 이게 우리가 옛날에 2차 대전 이후에 뭐 카이로 회담, 포스탐 회담, 얄타 회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정치의 대상이 된 것처럼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네. 남북 간에는 꽉 막혀 있고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미중이 또 한국 문제를 가지고 지금 또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점도 있는 거죠. 네, 말씀 주신 대로 보수 언론들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 사이에 한반도 이슈를 세게 다루는데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없고 논의의 대상도 못 되고 있고 완전히 이제 우리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는 중심에서 배제된 그래서 뭐 제2의 얄타냐 뭐 이제 이런 비판도 쓰던데요. 어찌됐든 지금 강대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정세가 됐습니다. 미중 양국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번 한 달 지금 이제 29일 대선 남았는데요. 29일 이후에 누가 되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심각한 한반도 정세부터 챙겨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없고 그 첫 술에 배가 안 부르고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큰 회동이 끝나면 뭐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다거나 뭐 합의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간보기로 끝났기 때문에 없었던 건가? 우리는 간만 봤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공동의 성명이나 공동의 기자회견 자체 형식이 파괴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원래 이제 시진핑이 중국의 국가 주석이 된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2013년도에 네. 캘리포니아에서 첫 번째 미중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공동 합의문 없었어요. 처음 됐으니까. 예. 그때도 이제 천리길도 한 걸음 못 하니까. 예. 근데 물론 그때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트럼프와 오바마의 차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네네. 트럼프는 워낙 그 대중하고 소통력이 뛰어나고 언론하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바마는 참 자꾸 헷갈립니다. 오바마는 지금 오바마가 대통령 아니고요. 인기는 더 많지만 지금 대통령은 트럼프.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첫 번째 그러니까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되고 나서 열린 첫 번째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공동 선언문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 오바마의 어떤 언론과의 어떤 좋은 관계 이것 때문에 프렌들리. 그렇죠. 근데 반대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프레스 언프렌들리. 욕만 먹어 해봐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무슨 공동선언문은 없을 수는 있는데 언론하고 접촉을 안 하고 대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뭐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 자꾸 트위터에 날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날렸냐면은 선의 안희정의 선의 발언한 거예요. 선의와 우정은 있었다. 그러나 무역 문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매우 뭐 유쾌한, 매우 뭐 좋은 뭐 어떤 회담이었다는 식으로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려본다면 그만큼 합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나서 첫 번째니까 그만큼 합의할 수 없었다는 거. 이런 걸 외교용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일치에 대해서 합의했다. 불일치를 합의했다. 그러니까 agree to disagree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불일치를 합의했다고 그럼 뭐 기자회견 뭐 공동 성명서 같은 것들 발표할 그런 뭐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 되네요. 불일치를 합의했다. 합의하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합의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합의했다. 이런 그 외교 용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일치의 합의. 또 외교 용어를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인강들은 듣는 기분으로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죠. 틸러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평화적 해결, 그러니까 즉 북한과의 대화 기반이 마련되려면 북한의 태도가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가 뭐 이런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가 없으면 결국에는 남북 관계 혹은 북핵 문제 해결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기존의 화법을 계속 되풀이하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중국이 못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양측이 미중이 서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 극단적 조치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번에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뭐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미중이 한반도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데 미중이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술밥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틸러슨의 발언이죠. 우리 장윤성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뭐 자꾸 이야기하는 게 중국이 협조 안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이 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 뭐 틸러슨의 발언이나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걸 보면은 그 발언은 구체적으로 강경책을 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계속 빠져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할 때 이게 네. 강경책으로 해석이 될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시리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요. 네. 자기가 시리아에 대해서 미리 공격하고 공격하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미리 말하고 공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내 정책은 상대방이 잘 몰랐을 때 내 정책은 가장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략적 모호성. 전략적 모호성이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항상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불안을 세계가 그렇죠. 불안한 거예요. 그런 예.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정치는 예측 가능해야 되고 외교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불예측성, 예. 뭐 불예측 예. 이런 상황을 계속 트럼프가 만드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유명한 그 책을 쓴 갈브레이드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노벨상도 받은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제 세계 경제라든가 지구촌의 질서가 앞으로 이제 21세기에는 불확실한 시대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네, 일찍이 네. 이제 1980년대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 예측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불확실성인데요. 트럼프의 어떤 전략에서 중요한 네, 게. 네. 근데 이 불확실성 시대에 대한 어떤 대비는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걸 의도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말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서 네. 굳건히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네. 미치광이 전술을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치광이 전술이라는 것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예.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임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이에요? 어떤 게임이냐면 그러니까 마주보고 차를 달리기 경기를 하는 거죠. 이게 겁쟁이 게임입니다. 진짜? 예, 어. 차를 마주보고 이제 달리는 겁니다. 그래놓고 먼저 내린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게 겁쟁이 게임인 거죠. 그런데 아니 먼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먼저 내린 사람이 지는 경기, 누가 겁쟁이냐를 증명하는 겁쟁이 게임입니다. 근데 저하고 장윤성 국장하고 지금 마주보고는 예. 차를 탔어요. 예. 그러면 이제 내가 미치광이 전술을 쓰는 건 어떠냐면은 예. 내가 장윤성 기자에게 예. 나는 전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미친놈이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장윤성 기자는 나한테 쫄 거 아니에요. 아니 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미치광이에 놀아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게임이니까. 겁쟁이 게임이니까? 게임이니까. 아. 겁쟁이 게임에서 내가 미치광이처럼 예, 예.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예,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이 먼저 죽어도 좋다. 상대방이 먼저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미치광이 전술을 쓰면서 예, 예.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거 뭐냐면 위스키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위스키? 예, 그럼 미치광이가 위스키를 마시는 게 되기 때문에 예. 상대방은 더 술 불안. 먹은 미치광이네.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을 국제정치 이론으로 만든 사람이 유명한 키신저예요. 키신저가 이제 국제정치 키신저.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예. 그거를 가장 잘 쓰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 거죠. 예.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나 예. 북한한테 이른바 광인 정치군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광인 전략이라 그래요. 그것을 예, 실제로. 예, 예.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한테 예. 트럼프가 광인이다, 미치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트럼프의 작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안 하면은 미국이 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럼 미국이 뭘 할 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뭘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뭘 할 줄 모르게 만들어 놓고 예. 트럼프는 근데 야, 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데 이거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근데 트럼프의 어떤 작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트럼프의 작전에 말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네, 불행한 네. 건 어떤 거냐면은 네, 네, 네. 트럼프가 그런 작전을 쓰는데 그 작전의 대상이 한반도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판에 졸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아웃시켜도 되는 자기의 어떤 전략과 작전을 위해서 한반도는 언제든지 희생되어도 되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군사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군사 행동은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네. 한반도를 상대로 해가지고 네. 군사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불러 넣어가지고 한반도를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미지는 굉장히 불안한 나라라는 이미지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장기판에 조리돼야 되며 왜 우리가 바둑에서의 사석 거의 죽는 돌 왜 우리가 사석 작전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일종의 그 광인 전략, 불확실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뭐 적폐청산과 새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한국의 대통령을 잘 뽑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이런 어떤 이 불확실한 외교 상황에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대통령 뽑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번 대선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팟짱도 매일매일 정책 검증을 하고 네. 있는 것이고요. 누가 더 어떤 정책으로 위기의 한반도를 평화의 한반도로 만들지, 그리고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낫게 해줄지, 이제 이런 정책 검증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틸러슨 장관이 오늘 아침에 그 여러 인터뷰를 했네요. ABC 방송, 네. CBS 방송 여러 우리도 정치인들이 라디오 방송에 아침에 쫙 나와가지고 그 뒷담화를 후일담을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네요. 틸러슨이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양국 간에 공유된 시각이 있다. 네. 미중 양국 간에 그 시각이 공유된 시각이 있다. 뭐냐면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관해서 이견이 없다는 점이다. 정확해요. 김장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확인을 딱 했어요. 이건 너무나 분명해. 북한은 위험해. 이것은 둘이 이제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변화를 할 거냐 이런 건데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도 원한다. 그러나 북한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메시지 어떻게 읽으세요? 틸러슨을 비롯하여 역대 미국 정부는 항상 북한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네. 또한 이제 이번에 지금 뭐 한미 합동 훈련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NBC에서 네. 간판 앵커. 그들이 이제 그 와가지고 계속 방송하잖아요, 생방송. 근데 거기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그 NSC에서 네. 했던 시나리오를 소비를 하면서요. 네, 뭐 북한 김정은 암살. 그렇죠. 뭐 한미 무슨 특수부대 침투시킨다. 뭐 그래서 북한의 인프라를 파괴시킨다.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얘기를 NBC가 와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선은 틸러슨 장관이 네. 북한의 내짐 체인지, 김정은 정권의 변화는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네. 김정은 참수 작전을 또 옵션으로 올려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러면 이 말에 일단 진실성이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좌충우돌 하는 게 또 미국의 속내를 보여주지 않는 그런 측면일 수도 있는 건데요. 네. 한 나라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네. 또 그것이 한반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잘못하면 전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이런 것들을 좌충우돌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MBC는 와서 지금 뭐 지난주인가 뭐 3일 연속 방송했다면서. 그래서 그 3일 연속 방송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게 한반도의 위기를 조금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난 94년도에 미국의 북핵 위기. 클린턴 대통령이 북핵 위기 때 북한을 이제 이른바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래가지고 외과 수술식 타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전쟁 위기가 굉장히 고조됐던 때였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가 또 막았다고 하는데요. 어쨌든지간에 그때 미국 언론들이 또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를 높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MBC가 와서 하는 게 그와 유사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일가의 우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반도 상황이 네. 지금 전쟁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핵 문제가 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최고의 아젠다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대통령이 주요 관심사가 된 것에 대해서 네. 미국 언론이 네. 한반도에 와서 취재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취재를 함으로써 네. 미국 일각에 흘러나오는 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설이라든가 네. 이런 것 갖고 네. 맞물리면서 네.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긴장 조성에 네.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네. 거죠. 네.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행정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기보다도 네. 이거를 또 즐기는 측면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즐김으로써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우리 뭘 해야 될 것인지 예, 우리 예. 뭐 약간 메모를 해온 게 있는데 음흠. 그 메모를 보느라고 전화를 켜놨더니 전화기가 또 비를 예, 올렸네요. 근데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것들이 자꾸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부추기고 전쟁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미국 대통령은 또 미국의 국무장관, 미국 국방장관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즐김으로써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일종의 미국의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는 거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그 미치광이 전술이라는 예, 예. 그런 협상 술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전쟁 가능성이 고조된다는 것도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그것을 협상의 수단으로 쓰는 거지만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그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장난으로 돌을 던지지만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돌을 맞으면 죽느냐 사느냐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예. 한반도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전쟁의 가능성으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전쟁의 분위기를 고취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외교적 협상 수단으로 삼아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요소가 바로 한반도의 운명이 네. 우리 신세가 장기판의 졸, 오물한 개구리 신세가 됐다는 점에 개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대한민국 그거죠. 외교를 박근혜 대통령이 엉망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초래된 것은 사드는 갖다 놓고 네. 그다음에 우리의 운명은 미국과 중국 강대국들이 알아서 하고 거기에 우리가 말 한마디 변변히 제대로 네. 하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이 된 게 사실상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던 그 1909년 수준으로 구한말 시대 수준으로 지금 격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다들 비분관계하고 계시는 네.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워낙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아주 그냥 우아한 표현을 쓰지만 내용상으로는 내키는 대로 필요하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면 한반도는 그까짓 거 뭐 그냥 빵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로 대단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 가서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거나 네. 중국을 설득하거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가서 그 외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네. 미국을 설득하고 이런 네. 노력. 그러니까 이제 그 90년대에 보면은 네. 북한이 98년도에 그때 처음으로 뭐 서방 세계에서는 이제 대포동 1호라는 네. 그런 북한은 자기들이 인공위성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걸 발사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이제 서방 세계에 최초로 위협으로 등장했던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벌집 쏘듯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 이런 네, 문제를 네. 놓고 당시에 이제 빌 클린턴 행정부가 초강경 자세로 나갔습니다. 네.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 또는 뭐 외교안보 수석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외교안보를 담당했던 분이셨는데 라인을, 예. 임동원 특보를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계속 대화를 하게 만들고 한반도 상황을 어떤 설명하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페리 보고서라는 게 만들어져 페리 가지고 프로세스, 예. 그 페리 보고서에 따라 가지고 이제 플랜 A, 플랜 B가 있어 가지고 예, 플랜 예. A는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한 대화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플랜 B는 이제 그건 공개되지 않는 겁니다만은 예. 플랜 A가 작동되지 않았을 때는 군사적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화하고 그 연장선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되면서 한반도 평화 무진기가 만들어졌다고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그렇죠. 그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장면들 딱 기억하시고 그렇죠.
저는 그 성남공항에 내려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 막 그 연설하던 장면이 지금도 그렇죠. 눈에 선합니다. 네. 진짜 정말 원고도 하나도 안 보고 진짜 열정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쫙 브리핑을 하는데 이야 네. 저런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페리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 한반도 평화가 이렇게 정착되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페리 프로세스의 주역이었던 페리 미국 장관은 이 페리 프로세스는 사실상 임동원 프로세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전부 임동원 장관이 만든 거라고 했던 거였죠.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미국은 그때 누구죠?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부시죠. 우리 김종대 의원이 조지고 부시고라고 늘 놀려먹었던 이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네오콘들이 북한에 대해서 정말 초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노무현 정부 때 끊임없이 미국과 설득을 합니다.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노무현 정부 때는 누가 결심했어요? 노무현의 임동원은 누구예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종석.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그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여러 차례 회담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쥐도 공주에 물리면은 고양이를 문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부시 대통령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5마리 고양이가 네. 아까 한미일 중국 러시아의 5마리 고양이가 북한이라는 한 마리 쥐를 공주에 모으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말해요. 우리도 고양이 대열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나 제일 먼저 물리는 게 우리다. 그렇죠. 그래서 심각한 거다. 뭐 하니까 이제 부시 대통령이 그거를 이해를 한 거예요.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이 미국의 강경파도 그런 어떤 지속적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어떤 미국과 북한 또는 육자회담에서 해결책이 마련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소중한 성과들을 전부 다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지금과 같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음으로 미뤄놨으니까 한국에서 다음 정부를 빨리 우리가 좋은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정부가 과거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북한 핵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하고 대화하고 협상해가지고 이것을 평화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했던 것처럼 다음 정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차라리 다행이라고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대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전쟁 위기 지금 모든 언론들이 이른바 4월 위기설, 2월, 3월 어쨌든 이제 한미 연합 합동 훈련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봄이 되면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된다. 저희가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팟짱을 저희가 3년 정도 하니까 이제는 해마다 그렇죠. 2월, 3월 해마다 봄이 되면 봄꽃과 함께 한반도 긴장은 고조된다. 한미 연합 훈련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칼빈슨호까지도 와가지고 저 왜 온 거야? 막 이런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전략적 모호성을 하면서 안 알려주지 내가 어떻게 할지 니네 모르지롱 막 이러면서 하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거기에다 대고 뭐 얘기할 수 있는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 당국자는 누가 가서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뭘 움직이고 있는 거야? 움직임이 안 보이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빨리 이 국면이 끝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책임감 있게 책임감 있게 잘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반도 위기설이 아니라 평화로운 한반도 안정화를 이룰 거냐.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 전쟁은 나요? 아니요. 안 이제 나요?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때 그 MBC가 와가지고 계속 3일 연속 방송을 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말해줬어요. MBC가 어떤 정보를 말해줬냐면은 미국의 MBC가요. 한국의 M 아니고 N입니다. 이 옆 동네 M 아니고 NBC. 한국에 30만 명의 미국 시민권자가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2만 6천 명의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은 이거는 시리아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리아가 바로 이렇게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뭐 대상도 마땅치가 않고 그리고 그런 능력도 안 됩니다. 근데 이 동북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만약에 선제 공격을 한달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때 된다면은 남북한의 전쟁이 발생하고 그리고 당장에 또 주일 미군 기지라든가 또 네. 일본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네. 아베도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억제 요인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칼빈 스노우 같은 경우가 네. 그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네. 갑자기 싱가포르 가 있다가 8일 나왔어요. 예, 싱가포르 가 있다가 이게 갑자기 한국으로 와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이죠. 예, 핵 추진 항공모함이고 네. 거기에는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핵 추진 항공모함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구축함들이 이제 몇 대가 그렇죠. 같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이제 시리아를 공격할 때 지중해에 있는 구축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를 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북한을 공격한다 한다면은 이런 항공모함에 있는 전투기들과 그러니까 F-35라는 최신 전투기들과 그 다음에 구축함에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것들이 먼저 이제 공중에서 네. 북한의 지상을 주요 시설들을 공격하는 예, 방식으로 예, 예, 예. 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칼빈 스노우가 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정기적인 군사훈련 때 온다 하더라도 군사적 긴장은 조성됩니다. 네. 근데 원래 지난번 군사훈련 때 왔다가 싱가포르를 갔는데 예. 원래는 왜 원래 또 정도 오냐고. 아니었는데 예. 미중 정상회담이에요. 갑자기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게 언제 안 온지도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외신들에서 이제 지금 왔다고 올 거라고 지금 하니까. 말하고 예, 있는 예, 거고요. 예. 그래서 한국 정부에게 어떤 신문을 보니까 문의를 해보니까 이게 칼빈 스노우 같은 항공모함이 항구에 정박을 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되지만은 주변 어떤 공해를 지나갈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잘 모른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인근의 서태평양이지 한반도에 대기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오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정확한 거는 아직 한국 정부하고 협의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항구에 정박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할 것 같아요. 모르죠. 또 나중에 한국에 정박하게 될지도.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의도하는 게 뭐냐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이 두 가지를 말했어요. 예. 첫째는 이거는 그러니까 군사 시위다 이렇게 말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또 주변 국가들에게 광범위하게 이야기되는 거다. 광범위하게 해당되는 거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거는 늘 이제 이번에 이야기했던 거, 네. 그러니까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그러니까 모든 옵션이 예. 테이블에 있다. 예. 이렇게 미국의 관리들이 입만 열면 지금 그렇게 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가지고도 예. 그 맥마스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도 미국의 어떤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옵션을 사용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ll 옵션 다 예. 모든 옵션을 다 열어놓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칼빈 스노우가 오니까 이게 바로 트럼프의 전술인 거죠. 그러니까 말은 모든 옵션이라 한다면 거기는 강경책과 온건책을 모두 다 포함하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칼빈 스노우가 오니까 네. 긴장이 고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은 야 모든 옵션이라는 게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안 하면 미국이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런 게 바로 군사적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지금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이러다가 선제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전쟁의 어떤 불안감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빠지게 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바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전략적 모호성 그러니까 불확실성 뭐 이런 데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시민권자들이 입을 피해, 주한미군 입을 피해, 그리고 일본이라는 미국의 동맹 국가가 입을 피해 이런 것들을 미국은 종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만 먼저 나가라고 할 수 있죠. 먼저 그러니까 이 서계, 나라 예. 공격할 거니까 30만 명 미국 시민권자들 네. 먼저 내보내고 네, 주한미군은 뭐 동맹군이니까 같이 싸워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주한미군은 남겨둬야 되겠죠. 네. 2만 6천 명 남겨두고 미국 시민권자 그다음에 외국인 먼저 다 나가라. 언제까지 다 나가라. 그렇게 하고 선제 공격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제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면은 네. 군사적 긴장이 훨씬 더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30만 명의 미국 시민권자들에 대한 어떤 대피 계획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 성남공항이라든가 또는 예. 그 평택, 참 성남이 아니라 평택, 예. 평택으로 집기를 시키고 평택에서 대구에서 부산을 통해 가지고 네. 미군을 이렇게 미군? 소개시키는 미군 그 시민권자들을 미국 소개시키는 시민권자들. 미국 시민권자들을 예, 예. 소개시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그런 훈련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뭐 그런 조짐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런 단계가 된다면은 네. 상당히 심각한 단계인데 네. 이제 미국이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협상 수단으로는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격할 생각이 없으면서 네. 협상 수단으로 강경책을 구사해서 북한을 무릎 꿇기 위해서 미국의 시민권자들을 대피시키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미국의 시민권자들이 열받아 가지고 나중에 선거 때 안 찍어주니까요. 이미 그런데 저는 그 어쨌든 그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트럼프 지지자보다는 트럼프 반대자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를 졸로 하느냐, 우리를 자기판에 예. 졸로 하냐면서 성질 낼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그 참 슬프네요. 네. 어쨌든 그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강대국에 끌려다니면서 강대국의 입김, 강대국의 입맛대로 장기판의 졸처럼 돼버린 이 상황 참 속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주도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2005년 9.19 공동성명 네. 때처럼 어쨌든 한반도 운명을 우리 스스로 그게 참 답답한 게 보수는 안보에 강하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게 여실히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네. 안보도 똑바로 못해, 그죠? 예, 참 진보가 안보도 잘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직 안 왔어요 한국에. 이른바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네. 16일 한반도 방한을 합니다. 예. 한국 방문을 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왜 올까요? 왜 와요? 그 오는 목적은 저는 경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돈이겠죠. 돈인데 이제 조금 더 넓혀서 말한다면은 동아시아에 또는 환태평양 지역에 네. 어떤 무역 질서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불안해하니까 예를 들어서 TPP 같은 거를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겠다 하고 네. 그 한미 FTA도 재협상하겠다 하고 막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한미 FTA 재협상 때문에 또는 한국에 대한 혹시나 무역 보복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을 환율 조작 국가라고 지정하지 않을까. 한국을.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한국이 또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국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가장 그 무역으로 해서 두려워하는 나라들은 5개 나라입니다. 네. 5개 나라는 주로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인데요. 미국으로부터 가장 그러니까 흑자를 많이 버는 나라 순서로 꼽으면은 중국이 가장 많은 흑자를 봅니다. 네. 3천억 달러 예상을 보니까요.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이제 나프타 국가인 카나다와 멕시코,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 그러니까 한국도 5개 국가 안에 들어요. 그래서 이 5개 국가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간에 이것을 불공정 무역이라고 해가지고 무역 적자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무역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뭐 그 한태평양 그 무역 동반자 협정이라는 TPP 같은 네, 것도 네.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주나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잔뜩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겠다고 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이제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강화하겠다. 네. 이런 것들을 뭐 표면적으로 내세울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펜스 부통령이 오는 거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추정하는 거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미국의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2월 6일 날인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3월 달에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맞아요. 3월 17일 날인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왔을 때는 뭐 국방 문제하고 외교 문제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방 문제와 외교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또 지금 협의하는 순서라기보다는 네. 이제는
좀 포괄적으로 무역 문제를 비롯하여 포괄적인 어떤 한미 관계를 협의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펜스가 방문하는 지역이 예. 제가 말했던 아까 환태평양 경제와 관련된 나라들입니다. 예. 주로 일본, 일본, 그다음에 한국, 한국, 인도네시아, 예. 호주 예. 이렇게 방문합니다. 예. 돌아가는 길에 하와이 들렸다 가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바로 TPP라든가 FTA하고 관련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펜스 그 부통령이 원래 인디애나주 주지사 출신인데요. 네. 그 티파티 출신입니다. 강경파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조금 무역 문제에 있어서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자인데 네. 이 펜스는 보호무역주의자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펜스는 국방이나 외교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보호무역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이 사람을 보내서 주변 국가들을 조금 이렇게 안심시키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한국에 와서는 네. 그 상황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그렇습니다. 정세가. 예. 그래서 시리아에 대해서 바로 공격을 지금 했습니다. 그 시리아를 공격한 이유는 그건 굉장히 이제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미국의 시리아 공격은 국내 정치적 요소다. 그렇죠. 예. 국내를 좀 단결시키기 예, 위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뭐 30몇 %밖에 안 되지 네, 않습니까? 예. 그 네임덕 수준입니다. 예. 물론 한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도 지금 지지율이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탄핵 이야기도 막 나오는 판이고 네, 물론 네. 뭐 소수 의견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리아를 공격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정치 어떤 관행상 어떤 외부와 전쟁을 할 때는 그 나라 대통령을 지지해주는 측면이 있으니까 실제로 CNN이 드디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다 왔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인 이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러시아하고 관계에서 지금 트럼프의 온갖 측근들이 전부 러시아하고에 내통했다는 식으로 네, 네, 네. 궁지에 몰리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시리아 정부를 러시아가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시리아 정부를 공격함으로써 러시아하고 내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시리아 공격,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시리아 공격을 하면서 중국을 연맥이고 그리고 북한한테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물론 북한을 지칭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런 식으로 주변에 해석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거두려고 시리아를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시리아 공격이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시리아 공격을 통해 가지고 시리아가 중동에 진출해 있는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만 만들어줬다. 오히려 중동 문제는 더 꼬이게 됐다. 이렇게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로 시리아 공격을 했고 그것이 바로 중국 북한에 대해서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걸로 지금 읽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이 오니까 네, 네. 와가지고 또 혹시나 돌출 발언을 하면은 네.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무슨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예. 또 all options on the table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모든 수단은 전부 다 테이블에 있다 이렇게만 하면은 그걸 가지고 또 세계 언론들이라든가 한국 호떡집에 언론들은 불나죠. 이제 드디어 북한에 대해서 군사 공격하려고 했다. 현재 공격하려고 왔다. 예,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한태평양 지역의 무역 질서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 네, 걸로 기본적으로 예. 생각합니다만은 예. 그러나 현재 한반도 정세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돌발적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참 무엇 하나 이제 딱 100% 이제 맞아 떨어지기 어려운 정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말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데 말씀 주신 대로 자국의 국내 정치를 위해서 시리아 공습을 한다. 네. 참 저는 인도주의적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시리아 지금 어쩌란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난민들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강대국이라고 자기들의 이익 혹은 국가의 이익을 그게 이익에 부합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정치가. 순간적으로 트럼프가 반짝 인기를 얻는 것이지 네. 오히려 미국의 국익에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걸 공격해가지고 아사드 정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IS도 있어요. IS하고 아사드하고 싸우는데 그렇죠. 미국은 지금 IS를 격퇴시키기 위해서 미군이 지금 거기에 진출해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미군은 중동에 진출해 있는 미군은 IS하고 아사드 정권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문제는 더 안 풀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럽을 극우화시키고 있는 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시리아 난민인데 네. 이렇게 함으로써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있는 건가? 아무 해법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제법적으로나 미국 국내법적으로도 불법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그냥 국제법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이 시리아가 그 사왕 무기를 사용한 것은 분명히 지탄받아야 하지만 네. 시리아를 공격하려면은 적어도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없이 갑자기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 이제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는 뭐 내가 뭐 사전에 협의하고 사전에 뭐 공격한다고 말하고 공격할 줄 아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이 군사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적법성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한 논란이 생깁니다. 그다음 미국이 국내법적으로 보더라도요. 시리아 공격이 이게 시리아가 미국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동맹 국가를 공격한 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단다면은 적어도 시리아를 공격할 때는 미국 의회에 미중 동의를 받는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더 꼬이게 돼 있고 국제법적인 논란도 생기게 돼 있는 건데 결국은 역시 불쌍한 거는 아사드 정권한테 박해받고 있고 IS 때문에 또 시달리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인 거죠. 그러니까요. 난민을 유발시키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냉혹합니다. 네. 강대국들의 국제 정치 사이에 끼어 있는 시리아나 우리도 또 굉장히 불안한 정세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나 민초들이 참 괴로운 이런 상황을 보내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네. 돼가지고요. 그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부는 이미 오산 기지에 와 있고 네. 엑스밴드 레이더는 칠곡 기지에 와 있다는 얘기가 네.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1,0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드 부지를 만드는 것은 또 하나의 미군 기지를 또 만드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파를 재협정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선 후보마다 좀 입장은 갈리는데 네. 이거 좀 현명한 해결책 어떤 것이 필요한지. 네, 우선은 객관적인 상황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드 물신론에 빠지면 안 돼요. 사드 물신론에 빠지지 말자. 네, 사드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모 후보는 사드 반대하다가 갑자기 또 사드 찬성하는 식으로 뭐 그래서 마치 사드가 사드 찬성하면은 사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보수표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요. 안철수 후보. 역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군요. 아니 기자들은 그렇죠. 다 아는 거를 뭐 그러니까 불러갈 필요가 없죠. 저도 저기 트럼프 흉내를 냈습니다. 근데 어설픈 흉내는 바람에 또 금방 눈치채 버리셨네. 금방 눈치가. 예. 그래서 저는 트럼프 흉내 내도 절대 트럼프가 못할 것 같아요. 트럼프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속이 빤히 읽혀 저는. 근데 이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했냐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미국은 사드 문제에서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국은 사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한국 정부가 한교안 총리하고 통화를 할 때 사드에 대한 미국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의지가 있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만한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맥락을 쭉 살펴보더라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1월 19일 취임하고 나서요. 네. 이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나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의 백악관의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든가 미국의 국방장관하고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 통화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나왔냐면은 한미 간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백악관이나 미국 국방부에서는 당시에 한국하고 통화했을 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외신들도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한국 국방부가 한미 간의 사드 문제에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고 하지 네. 미국이 했다고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2월 달에 계속 네,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때 그랬고 틸러슨이 지난번에 3월 중순에 중국 가가지고도 네, 네. 사드 문제에서는 공식적으로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2월 16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이후에 뭐 북극성 2형이라는 미사일을 네, 발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측할 때는 그런 북한의 도발 행위 때문에 한미 양국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그 그룹들이 네. 한국은 뭐 현재 이 정부를 비롯한 네, 사드 네. 배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집단일 결국에는 거고 사드를 여기도 네. 트럼프가 시리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듯이 음. 우리도 사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드 물신론에 네. 빠져 있어가지고 사드 대선으로 가려고 하는 네. 그런 세력들과 미국의 군산복합체 및 전직 주한미군 그렇습니다. 사령관 출신들이 이제 그 이해관계가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결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2월 네. 16일 북한의 북극성 2호 미사일 발사에 의해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도둑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어버린 걸 봅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드 포대 자체가 완결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고 네. 조각조각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있고 네. 쟤는 저기가 있고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 부지는 아직 그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알바끼처럼 먼저 해놓고 보자는 그런 식이라는 건데 사드 알박기.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백악관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의 사드 배치론자들의 사드 물신론에 빠져 있는 것처럼 사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건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예.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지금 이야기도 물론 추측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국이 네. 이제 사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니까 네. 미국이 사드 배치는 한국이 원해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발뺌을 했다는 추측성 지금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 예. 그리고 그 우리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한국이 하도 네. 난리 쳐가지고 갖다 달라 그래서 우리 갖다 뒀을 뿐이야. 중국한테 그거 면피용으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추론이다. 추정이 전문가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지금 추측. 왜냐하면 미국에서 사드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는 용도로 사드인데 네. 지금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해도 뭐 사드 배치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를 가속화시키는 조치는 안 하고 틸러스 아니 뭐죠 그 핵 추진 항공모함 예. 핵 추진 항공모함을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가려는 거를 한반도 근처로 지금 배치하고 있다는 거죠. 칼비스는. 예. 그럼 이거는 만약에 북한의 핵에 대해서 경고를 하려면 사드 예. 배치를 가속화시켜야 되는데 예. 트럼프 정부는 사드 배치를 가속화시키는 대신에 항공모함 칼비스노를 지금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예. 트럼프와 백악관은 예. 한국의 사드 배치론자들처럼 예. 사드 만능주의, 사드 물신론에 빠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상황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면은 네. 그러면은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이런 점을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것들이 마치 한미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미중 사이에서 사드 문제 자체도 지금 미국 정부가 일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한국에게 지금 떠넘기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네. 그게 사실을 한다면 나중에 사드가 미중 사이에서 딜이 되어질 때 음흠. 한국 정부는 또 한국의 대권 후보들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되어지는 황당한 상황을 초래할지 모릅니다. 이런 황당한 판단을 한 사람들이 네. 미중 사이의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한국이 풀어나가야 되는 한국 외교를 담당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선 후보들이 네. 사드 문제는 사드 물신론, 사드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고 네네. 미중 간에 현재 고도의 게임을 하고 있는 이 고차 네. 방정식을 잘 읽고 네. 한국이 취해야 될 전략과 이익이 뭔지 그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우리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한국의 대선 후보들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오늘 반드시 김창수 원장의 종창 토크를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쪼개서 차 안에서 이동 중에 보좌관들이 좀 알려주세요. 이건 꼭 보시라고. 왜냐하면 사드와 관련해서 사드 무신론에 빠져가지고 사드면 다 되는 것처럼. 근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드를 매개로 해서 한미가 견고한 동맹 관계를 가지면서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렇죠. 이런 메시지인데. 그래서 북한 핵을 억제시키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비핵화로 가는 길. 그렇죠. 결국엔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 그래서 한반도의 이른바 동북아 정세 평화적 안정 체제를 구축하는 일. 네. 여기에 핵심 방점이 찍혀져 있는데 마치 사드 갖다 놓으면 전부가 다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인식하고 행동하지 말아라. 이 전문가의 얘기를 좀 꼭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사드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 가지고 포피적
맞습니다. 표피적인 논란을 할 때가 아니다. 네.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된다. 오늘 굉장히 강력하고 훌륭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막 이렇게 하냐 마냐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걸로 정리를 하고요. 지금 10시 22분 지나고 있는데 11시까지 회의 가셔야 된다고. 맞아. 다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네. 이제 상암동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서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끝으로 꼭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국 정치에 희생양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자칫하면은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어서 네. 한반도에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만드는 것도 또 우리가 그 강대국들의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반도에 전쟁이 나든 말든 그런 분위기를 고취시켜 가지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시 여기는,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고 중국은 중국몽입니다. 중국 희망, 중국 꿈, 중국 드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외교적인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팟장에서 늘 누체했다처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확고한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런 어떤 주변의 외교적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갈 길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 대통령을 뽑는 것, 이걸 우리가 해야만이 지난 수백 년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시달렸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네, 자 댓글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못 들은 부분은 재방송에서 보시겠다 하셨는데요. 정말 챙겨서 들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운명 우리가 어떻게든 되겠지 뭐, 국방 당국자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해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바꿔나갈 것인지, 우리가 참여하는 만큼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촛불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촛불을 들고 1700만이 밝히니까, 촛불을 밝히니까 불의한 권력을 감옥에 가두는 날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주변에 전파해 주시고 함께 할 때 세상은 바뀐다. 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네, 세상. 그렇죠. 참여 민주주의가 대안이에요. 야, 카피 좋네요. 내가 참여하는 만큼 세상이 바뀐다. 자, 제가 참여한 데 있었을 때.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